네. 앞에서 얘기했던 패널 토이나 몇 가지에서 보면 다들 전문가분들이시고 영향 있는 분들이시지만 투자를 받을 때는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투자자들의 관점이나 그들의 생법, 그들이 바라는 방향들을 이해를 하고 접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투자가 되느냐 아니냐 것들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의 외부조는 어떤지, 어떤 의식의 생각의 흐름으로 스타트업들을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스타트업을 바라볼까요? 그리고 사실은 산수가 필요하거든요. 어려운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한 산수로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어떤 방향과 전략을 짰을 때 이 숫자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초기 투자자들을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가속하는 페달을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법적인 용어로는 창업기획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저는 닷컴 버블리셔로부터 아이디어를 다 얘기했었으니까 기획자라는 용어가 익숙한데 한동안은 기획자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자라는 모호한 역할이 아니라 UX 디자이너, 테크니컬한 기획자, 비즈니스 기획자들의 역할이 여러 개가 따로따로 있으니 각각을 특화해서 키우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기획자의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기획자는 이 업을 만들어내는 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획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지만 전면에 안 나오고 있는 용어가 보육과 인큐베이팅이 있는데 이 두 개도 살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초기 투자의 시장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이해도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지만 투자의 매력도들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이라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요. 계속 주장했던 좋은 투자자들은 보육을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냐고 초기 투자의 역할들이 나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초기 투자 시장은 저 꼭대기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랑 VC를 같이 하는 데들은 운용 자산 규모가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런 데들은 이제 점점 효율화하죠. 그래서 초기 기업들을 초기에 발굴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뽑은 팀들을 잘 키워서 크게 투자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고요. 자산을 1,000억이, 그러니까 펀드를 1,000억 이상 운영하게 되면 소수의 인원으로 큰 금액을 굴리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초기 팀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더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시장에서 커지는 애들은 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400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300개 정도는 펀드도 없고 자금도 없으면서 그냥 공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려는 회사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실제로 팀을 육성하고 케어하는 플레이어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요. 그런 엑셀러레이터를 만나느냐 아니냐가 초기 투자에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큰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극혐하는, 안 좋아하는 모델인데 스프레이 앤 프레이 방식, 아까 전에 CFT테크 얘기도 하셨었지만 400개, 500개를 투자를 하면 케어 사실 못하거든요. 섹터의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육팀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팁스나 공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주로 하는 구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구조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페이포워드라고 하는 정확히 반대편의 용어는 아닌데 실제로 내 노력을 지불해서 이 회사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만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자 그로스팀이나 혹은 기술 창업자들을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을 만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IR이라는 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뭔지 남자분들이 더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 그림이 뭔지 모르시죠?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엔진입니다. 페라리 엔진입니다. 12기통의 6.5리터짜리 엄청 큰 엔진이죠. 우리는 IR이라는 얘기를 할 때 머니 제너레이션 엔진을 피칭하고 그리고 투자를 받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상품을 주식으로 잘게 쪼개서 파는 활동을 I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IR 활동은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이 상품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어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버는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관점을 맞춰서 투자의 전체 투자 장표의 흐름을 가져가실 필요들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이고요. 제가 스레드에서 자주 보는 글 중에 현역 VC 분 중에 목소리 되게 많이 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재미난 글을 한번 올렸어요. 좋지 않은 IR에게 몇 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5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시장 분석 자료만 10페이지가 넘게 있고 장표마다 넘버링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문서들을 1년에 1000개 이상씩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서는 그냥 한번 보고 눈에 안 들어오고 뒤로 던지면 다시는 안 보는 문서거든요. 그럼 어떻게 5장, 10장짜리 문서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눈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의식의 흐름을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저도 이렇게 하고 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문서를 받으면 이게 뭐지? 라는 걸 질문해. 무슨 사업이지? 라는 걸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통 이제 정부 과제에 통과하기 위한 R&D 제안서의 제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경계합니다. AI 기반의 무슨 기반의 이런 식의 것들보다는 딱 꽂히는 사업의 아이템을 고객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를 그냥 단물 파는 장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직관적인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꽂힐 수 있는 단어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일단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사업이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있어야 하고요. 아이템도 이해가 됐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큰 판인지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투자해야 되는가도 또 다른 질문입니다. 비슷한 아이템들을 투자자들은 한 번에 5개, 10개씩 봐요. 이게 그건가? 그거랑 얘랑 뭐랑 다르지? 이 아이템은 쟤네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를 하루에도 수만 번씩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템 좋아. 다 문제 있는 것도 많고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투자 타이밍도 좋아. 근데 이걸 얘 말고 다른 팀이 더 잘할 것 같아, 더 잘할 것 같아라고 하면 내가 만든 장표를 남을 위해 쓰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나만 잘할 수 있어라는 식의 표현, 물론 나만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라는 식의 표현까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건 어느 타이밍에 다른 투자자들이 생기거나 혹은 엑시트를 하거나 M&A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조까지를 전부 다 한 흐름 안에서 설명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지치지 않고 5분 1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으려면 장표가 많으면 안 되지만 해야 될 얘기들을 되게 간결하고 엣지 있게 다뤄줘야 되고, 하지만 백업에 대한 것들은 뒷장에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 무슨 아이템이지는 고객이 누구야? 이 고객의 문제가 뭐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방법이 최선인가? 혹은 이제 진입장벽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템이 정말 매력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나머지들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큰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큰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 제품이 프로덕이잖아요. 이 프로덕이 어떻게 생긴 아이템인데 쉽게 말하면 얼마짜리야. 그래서 몇 개를 팔면 얼마야. 그걸 곱하면 전체 시장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닛 이코노믹스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거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아이템이 10년 전에도 있었을 수 있고 혹은 최근에 기술이 바뀌면서 태어난 아이템일 수도 있거든요. AI가 지금 왜 필요하지?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지금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많은 조건 중에서 이걸 골라야 하는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제일 잘해요. 우리 팀이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도 있지만, 보통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팀이 잘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걸 비슷하게 하는 회사나 경쟁자들이나 인적시장까지 다 설명을 한번 해줍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 다 담고 있고 이걸 맵 하나로 간단하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경쟁자들에 들여서 줄줄줄 깨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가 선도예요, 우리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투자자들이 요새는 영악해서 바로 그냥 구글에다 물어보고 재미나게 뒤져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놀래죠. 아니 내가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를 투자자가 얘기를 하면 그냥 신뢰도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얘는 이걸 잘하고 쟤는 저걸 잘하고 쟤는 이게 나은데 그 중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해. 그리고 얘들보다 나은 점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쉽게 처리해 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이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보통 본계정에서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경우들보다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펀드는 결성이 되면 5년에서 7년 안에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죠. 내가 남은 돈이 있는 걸 투자를 한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저희는 10년 후에 상장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 안 합니다. 보통 10년 걸리죠. 근데 10년 후에 회수할 수 있으면 투자 안 합니다. 혹은 세컨더리 펀드에다 넘기겠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하면 어느 타이밍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시드라운드를 받고 있는데 시리즈 B쯤 되면 그때쯤에 투자를 더 받을 때는 이렇게 회수하는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요 라는 설명들을 얼핏 해주시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VC들은 펀드를 운영할 때 결국 그 뒤에 있는 LP라고 하는 실제로 돈을 대는 투자자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신 보고서도 써야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논리들도 필요하고 그들이 다시 보고를 할 때도 시장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플레이어는 누구입니다. 이 시장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결국은 다 보고를 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걸 이미 다 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투신 보고서에 올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겠죠. 그것까지 해주는 역할들까지 알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투자를 쉽게 받고 다음 스텝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류의 것들을 쭉 다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유닛 이코노믹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매 가격, 판매 수량, 그걸 기준으로 마진을 곱하면 이건 얼마짜리 시장이야가 그냥 단박에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시장 조사라는 거를 리서치를 해서 이 시장은 10조짜리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5조짜리 시장입니다. 한국에서는 3천억짜리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3천억이 어떻게 브레이크다운 되는지에 대한 로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의 걸 갖다 썼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논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보통 시장 규모를 얘기를 할 때 리서치에서 나온 시장 규모를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고요. 내가 유닛 이코노믹스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바라보는 세그먼트에서 시장 규모는 100억이야, 50억이야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시장이 더 크고 글로벌리 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짜리 시장입니다를 바텀업으로도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탑다운의 시장 규모랑 바텀업의 시장 규모를 같이 보여주고 판단은 투자자가 해 라고 하면 이건 그냥 팩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주장을 하면 설득이 없지만 이 두 개를 같이 던지면 그러면 고민 많이 했네, 이거 그냥 갖다 써도 되겠네 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ARPU나 ARPU 같은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면 상품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도 팔 수 있고 저렇게도 팔 수 있고 B2C로도 팔 수 있고 B2B로도 팔 수 있고 이 기술은 위대하니까 이건 이렇게도 팔 수 있고 저렇게도 팔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프로덕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없는 거고 문제 정의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유닛 이코노믹스 계산 못하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구조를 못 짠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을 되게 뾰족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구조가 짜여져야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좋은 걸 아무리 설명해봤자 투자자들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와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결국은 내게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라는 가설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해서 패키징도 엉성하고 상품의 구조도 안 잡혀 있지만 고객을 만나서 팔아봤어요. 써봤어요. 그랬더니 10명이 샀어요. 이 10명의 목소리는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10명을 어떻게 하면 100명으로 만들죠? 10,000명으로 만들죠? 라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품이 없어서요. 아직 못 팔아봤고요. 투자 받으면 만들려고요 라고 하면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지금 구조에서. 무조건 팔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고객의 목소리로 다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 조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실제로 프로덕트를 고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돈 내는 고객 목소리를 가진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투자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정교하게 브레이크다운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진 찍으셔도 되지만 절대로 외부로 개통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되고요. 이 자료는 다른 스타트업에서 투자 로드맵을 그린 거예요. 샘플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나는 얼마를 받으면 이걸로 뭐 할 거고, 얼마를 받으면 이걸로 뭐 할 거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밸류로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잘 그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라운드에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로 상품 몇 개를 만들어서 얼마를 팔았더니 얼마의 가치가 나왔어?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 회사가 10억짜리 회사였는데 50억짜리 회사가 됐어. 5천만 원 투자 받았는데 5배 뛰었어. 그럼 내가 이걸로 다음에 뭘 할 건데 얼마를 받으면 뭘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돈을 쓸 줄 아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보여주고 투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라는 얘기만 하는 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팀은 이제 퀄리티가 다르게 보이겠죠. 신뢰도를 형성시키는 구조들의 디테일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운드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프리시드 라운드, 시드 라운드, 프리 A 라운드, A 라운드, B 라운드, C 라운드까지 쭉 이제 돈을 까먹으면서 있다가 올라가면서 커지는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라운드의 명칭이 아니라 이때 해야 되는 일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POC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 검증. 이게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POC 단계에서, 프리시드 단계에서 돈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요. 시드 단계에 돈을 받으면 MVP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덕트가 있어야 합니다. 팔 수 있는 프로덕트를 최소한 동작하는 버전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프리-A 단계쯤 되려면 팔아봤는데 잘 팔려요.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게 제대로 된 프로덕트로 프로덕타이징 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A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대로 만든 프로덕트를 더 팔아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케일업 단계가 시리즈 B쯤 될 것 같고요. 내가 이걸로 시장을 다 먹을 거야 라는 얘기는 내가 번 돈이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시리즈 C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나 토스 같은 경우는 C, D라운드까지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제 수익률들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다 먹기 위해서 자금을 때려 붓고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는 얘기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앞에 있는 실질적인 성장. 그래서 내가 MVP를 만들어서 팔아봤어.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봤어. 그리고 유닛 이코노믹스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덕트의 마켓핏을 찾았어. 그리고 고객의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 고객의 페르소나가 어떠니까 이런 고객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찾을 거고 글로벌하게는 어떻게 찾을 거야 라는 계획까지 세우는 게 프레이 단계, 초기 투자 단계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도 만들어 주셔야 하고 뭐 공장을 만든다든지 인력을 뽑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금액의 비중까지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못 찍으셨죠? 넘어갈게요. 키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UX 쪽에서는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좁은 열쇠 구멍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직접 경쟁자뿐 아니라 인접 시장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나 유사 제품들까지를 시장 범위 안에 넣어놓고 전체 시장 규모를 산정을 해서 이게 100억짜리 시장이 아니라 5천억짜리 시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시장의 매력도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떻게 갈 거고 거기 있는 주요 플레이어는 누구고 그 플레이어는 어떻게 설득할 거고 거기에 있는 경쟁자들이나 유사 제품 대비 내가 어떻게 뛰어나게 만들 거야 라는 계획들을 다 그리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밑에 있는 그림 중에 던킨 도너츠의 그림과 스타벅스의 그림이 똑같습니다. 던킨에서 커피 팔고 스벅에서 도넛을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커피 장사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재 시장에서 먹거리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에서 스타벅스는 공간을 팔고 시간을 팔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비건 햄버거 패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대체육으로서 고기를 만들어서 대체할 겁니다가 아니라 저희는 햄버거 시장에 진출할 거고 이건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요 라는 소비자 관점에 더 큰 시장의 구조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니랑 나이키가 경쟁한다 그러면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플레이스테이션 때문에 애들이 밖에 안 나가서 운동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야가 넓어야지 비즈니스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클 수 있는 전략들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페인킬러 얘기를 할 때 어떤 제품이 누군가에게는 비타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페인킬러일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소죽을 먹인다고 분부를 떼셨는데 그때 쓰던 성냥은 꼭 필요한 거였죠. 근데 지금은 저 성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도 쓰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라이터가 대리운전이나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홍보용으로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아이템이 누군가에게는 페인킬러일 수 있고 꼭 필요한 아이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PMF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와 커스터머를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저는 쓰는 사람이고 커스터머는 돈 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이버의 유저는 검색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이버의 고객은 광고주예요.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의 니즈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어야지만 사업이 성공을 하는데 네이버를 기준으로 보자면 정보성 쿼리랑 상업성 쿼리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검색어가 들어오면 이게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끝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판이 짜여져 있어야 그 유저들의 베이스가 커져야 그 습관이 쌓여야 여기에서 쇼핑 검색을 하겠죠. 그래야지 그게 비즈니스로 커지겠죠. 그래서 그 구조까지를 다 짜내는 목소리들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대 여성 타겟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투자사 대표 40대의 목소리를 자문을 무시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불신일 수 있거든요. 제가 기초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색조 화장품의 강도를 얘기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돈 내는 사람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디베이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 목소리를 들을지에 대한 것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관점일 것 같고요. 플라이밋 어떻게 굴려서 시작하지 얘기를 하면 달걀을 사서 닭을 키우고 닭을 팔아서 돼지를 사고 돼지를 키워서 소를 사는 이런 단계적인 성장 전략들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네이버 예를 들자면 일반 유저들이 지식이나 블로그에서 컨텐츠를 쌓으면 그 컨텐츠가 이제 비상업소 쿼리들이 쌓이면 검색 경험이 되고 그걸 광고주 영업으로 키워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은 돈이 안 되더라도 이 비즈니스의 업스케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라는 로지컬한 설명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플라이휠을 그릴 수 있으면 고투마켓 전략부터 성장 전략까지 짜주면 그리고 나서 그 마일스톤을 차례대로 달성을 하면 투자자들은 얘는 그 약속을 지키네? 그러면 여기에서 검증한 예를 들어 1조짜리 시장에서 100억짜리 매출을 찍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걸 프로덕트를 만들었어요. 고객의 목소리가 이래요 라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검증해내는 것만으로도 이번 마일스톤에 안 들어왔던 다음 마일스톤에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정교하게 하고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온라인에서 돈 들이다 쓰는 얘기들은 요새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차라리 당근마켓이나 현수막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고객이 붙어있는 마켓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 고객을 1명, 10명, 100명을 어떻게 발굴할지를 손을 더럽혀 가면서 일을 해서 결과물들을 만드셔야 그게 진짜고요. 저걸 하셔야지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객이 결국은 타겟 어디에서 내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맘카페에 가면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맘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표현이 B2B2C라는 얘기를 하는데 B2B 비즈니스를 통해서 B2C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지만 B2B의 전략과 B2C의 전략은 다르고요. B2B에서 디스트리뷰터가 바라보는 페인 포인트와 고객이 바라보는 페인 포인트가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노리겠어요 라는 얘기는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프로덕트는 고객이 누구예요?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사람이 지갑을 열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로 낼 거예요. 라는 가설로 내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로 돈이 나오더라고요. 라고 하면 그냥 거기까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을 어떻게 하면 1000배 키울 거예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유통차는 어디를 태울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이 고객에게 어떻게 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스케일이 안 나오는 전략인 거고요. 시장을 제대로 냉철하게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객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그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서 한 번에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심사했던 팁스 심사 과제 중에 하나가 수학 능력 수능 문제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난이도별로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I 관련된 솔루션 회사라고 했는데, 얘네 성장 스케일 전략이 저희가 한국어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기술을 응용하면 외국에서는 동남아에서 한국어 교육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 시장과 한국어 문제를 푸는 시장은 사실 다른 시장이에요. 고객도 다르고 진출 전략도 다르거든요. 근데 K-팝의 K-컨텐츠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면 그냥 한 번에 거기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한 번에 1,000억짜리 매출을 낼 수 있으면 거기를 바로 가야죠. 수학 문제로 국내에서 50억, 100억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기술을 기준으로 보면 유사한 기술을 기준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고객은 달라요. 그러면 그냥 다른 비즈니스예요. 저 응징업 멘토링 했던 프로그램 중에 스마트팜 기술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스마트팜 기술을 하다가 식물 키우는 게 어려우니까 약간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로 밀웜 키우는 비즈니스를 하셨거든요. 근데 IR덱은 스마트팜 얘기가 잔뜩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밀웜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만들어서 요양 안에 팔았더니 잘 팔려요.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다. 고객이 그냥 이 건강 관련된 보조식품 파는 얘기는 그냥 밀원 얘기도 빼고 단백질 얘기도 다 빼고 그냥 어르신들의 음식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판을 새로 짜서 고객을 다시 정의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이제 그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음료를 대체한다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경쟁자 새로 정의하고 국내 죄송한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국내 그런 류의 것들을 파는 회사와 그걸 비슷하게 하는 일본 회사들 대비 우리가 어떤 게 낫다라는 걸 기준으로 앞에 있던 기술 얘기는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건 아니죠. 치우고 요 얘기만 해서 시장의 얘기를 정확히 표현하고 이 얘기를 다 했는데 니네가 이 기술을 왜 가지고 있고 이 단백질을 어떻게 잘 만들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피버팅을 했는데 원천 기술이 이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록의 부록 뒤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B2C, B2B 얘기도 고객이나 스케일이나 마케팅이나 전략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프로덕을 스케일 있게 고객에게 인지도를 한 번에 때리는 쪽에 B2C 시장으로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B2B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내가 영업망이 있고 내가 그 시장을 잘 알고 있고 좋은 플레이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이 완전히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되게 많은데 교수님들은 아쉬움이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전투력이 안 나오세요. 네. 아까 전에 해외 얘기했는데 그래서 등 떠밀어서 벼랑까지 간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전투력이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는 병행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심이에요. 저는 이거 아니면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플레이어들 중에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저는 학생들 데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멘토링 했던 어떤 교수님은 저는 돈도 기술력도 있으니 이거 하면서 그냥 짬짬이 다른 교수님들하고 엑셀러레이터 할 거예요 라는 거를 IR덱 안에다 넣어놨더라고요. 빼시라. 이거 있으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한테 누가 투자하세요? 이 사업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강원도에서 왜 사는지 근데 제 이빨이 왜 빠졌는지 충격적인 이미지들을 넣어놓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도 저는 죽을 만큼 고생을 해서 일을 해봤고요. 그 시장이 싫어서 떠나왔고요. 여기에서 제대로 된 시장을 다시 찾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진정성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지만 경쟁력이나 매력도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미끌미끌하고 매끈하고 들었을 때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엄청 강하고 임팩트 있는 스토리들을 같이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혼났어요도 되게 좋은 스토리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도 되게 중요한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이라는 건 결국은 내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내 회사의 주식을 파는 활동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그냥 다 내려놓고 팔아야지만 투자자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아까 전에 자세히 못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노 마켓 니드예요. 시장이 없어서요. 그 얘기는 마켓 니즈가 없는 게 아니라 니즈가 있는 마켓을 못 찾은 거예요. 기술이 나쁜 게 아니라 고객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건 대표의 잘못입니다. 최근에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 10만, 100만 되는 사람들이 투자 되게 잘 받거든요.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라 왜 그들에게 투자를 하냐면 얘는 뭘 갖다 놔도 팔거든요. 그러면 MVP를 PMF를 만드는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게임 회사들이 마케팅 진짜 잘하는데 게임 되게 잘 만드는 회사들이 요새 무슨 짓까지 하냐면 광고 이미지만 만들어요. 그리고 게임이 없는데 그냥 앱스토어에 올려요. 그리고 광고를 돌려서 그 광고의 크리에이티브가 클릭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 크리에이티브에 맞는 게임을 나중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게임을 갈아치워요. 그리고 앞에 들어온 고객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컨버전 레이트이 검증됐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고객이 얼마를 쓰는지가 검증이 되잖아요. 그럼 이 고객이 들어오면 얘는 5불 써, 얘는 10불 써 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덜 벌 만큼 80% 90% 정도를 마케팅비를 때려 붓습니다. 그러면 마케팅비를 10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 남기는 거예요. 10억 쓰면 1억 남기는 거예요. 라는 거에 계산들을 하고 나서 비즈니스를 굴리거든요.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니즈의 마켓을 찾아내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프로덕트를 끼워 맞추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창업가들이 기술을 기준으로 내 프로덕트는 이게 부족해서 이 기술이 없어서 혹은 패키징이 안 예뻐서 안 팔리는 거 같죠? 아니에요. 못 팔아서 안 팔리는 거예요. 일단 팔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나 이거 너무 불편했어.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하던 거야 라고 와서 손 꼭 잡고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고객을 만나셔야 돼요. 팔아봐야지만 할 수 있는 경험이죠.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떠들었던 얘기의 핵심 중에는 제가 왜 계속 서핑이나 레크레이션 웹포츠들을 팔고 있냐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얘가 제 서핑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얘가 제 다이빙을 대신해 주지는 못해요. 다이빙 컴퓨터가 스마트해질 수는 있지만 나의 즐거움을 대체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할 수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비즈니스의 영역에는 아웃도어 스포츠 영역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점점 더 재미를 많이 추구할 거예요. 그 시장에서의 가치들은 무한하다고 보고 있고요. 스타벅스 얘기를 할 때 왜 메가커피보다 5배나 비싼 커피를 팔지만 스타벅스는 여전히 팔릴까요? 경동시장의 스타벅스는 공간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게 만들지에 대한 것들을 지역 자원을 활용할 때는 되게 템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얘기할 때 제가 게임 회사에 있었던 경험들 얘기를 더 드려보면 저희 아버지가 애니팡을 한 달 내내 하시는데 한 달에 쓰는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5,000원도 결제를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지인들 중에 게임 회사에 있지 않은 지인들이 게임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돈 내는 거는 인색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되묻죠. 야 너는 극장에 가면 10,000원, 15,000원을 내고 2시간을 놀잖아요. 스타벅스에 가면 지금 줄까요? 아니 네. 이미 오버됐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시간을 비용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 거리의 개념, 공간 거리의 개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면 가능은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X가 뚫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마지막 장표 하나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전화가 발명됐을 때 기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더 이상 사람들이 멀리 여행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때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노로 한 2시간 정도 통화한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면서 끝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만나고 대면하고 소통하는 이유의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일들에는 계속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주시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